좀 아직 안 오신 분이 몇 분, 두 분 정도 계신 거죠? 네. 그 지금 이혜민 의원님이 지금 그 당 최고위 회의로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5분 정도 늦으실 텐데 10시 5분에 시작할 테니 좀 담소 좀 나누시고요. 사전에 말씀드리면 여기 카메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하실 때는 이 마이크 누르고 발언하시면 카메라가 알아서 추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당 차원에서 남길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는 꼭 마이크 눌러주시고 발언 끝나면 마이크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히 10시 5분에 의원님 오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조영훈 본부장입니다. 오늘 그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님 모시고 소프트웨어 생태계 개선 및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2시간 동안 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너무 지금 국정 때문에 바쁘신데 와주셔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밑장 저희가 드린 대로 오늘 세부 일정은 간단하게 좀 인사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인사 말씀 좀 들으시고 촬영을 좀 먼저 진행을 하고 발제는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 최우근 부회장님께서 발제를 좀 해주시고 그 한 70분 정도 자유 토론을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 말씀하시고 폐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프트웨어 단체 협의회는 우리 소프트웨어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개 단체 정도가 지금 모여 있고요. 지금 정회원 혹은 특별회원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보다 숫자는 더 됩니다. 뭐 이혜민 의원님도 계속 AI나 뭐 이쪽에 관심도 많지만 일단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AI는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어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치중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참석자 소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국형 과장님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짧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산업과장 김국현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법 제도를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간담회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코사 중심으로 혁신 포럼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저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그 관련된 협단체 분들이 주신 의견들 많이 듣고 저희 정책에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회장으로 있는 유병환입니다. 저희 협회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민간과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관련 현안들을 좀 잘 정부에 건의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도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때문에 결국은 이 주제처럼 소프트웨어도 AI의 핵심 요소이고 근간이기 때문에 AI에 관련해서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가 어떻게 되면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또 관련 글로벌 논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계뿐만 아니라 이 지식재산권 가지고 있는 권리자들의 입장도 좀 잘 들어주셔서 균형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법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상용 소프트웨어 협회 부회장 강재화입니다. 저희 협회는 솔루션 기업들이 한 200여 개 기업들이 모여 있는 협회고요. 저희는 상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해외 수출 관련된 그런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데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쨌든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산업이 밑바탕부터 이렇게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PMO협회 부의장으로 있는 공봉석입니다. 한국 PMO협회는 지금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PMO 교육이라든지 회원사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부에 대한 건의 이런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회원사로는 한 60개 정도 그렇게 회원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문정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협회는 이제 창립된 지가 한 40년이 좀 넘었고요. 저희는 저희하고 회원사와 협력사를 합쳐서 한 1,000개 정도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인력 양성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연간 한 3,500명 가량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저희 인베소프트웨어 시스템 산업협회라든지 CIO 포럼이 산하기구로 있어서 민간 쪽에서도 협력 사업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AI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저희가 AI 국제 인증 사업을 좀 국제 인증 기구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사업에서도 인증 쪽에서 좀 안전한 AI를 쓸 수 있는 AI 안전성 인증에 대한 것도 사업을 좀 하고 있어서 업계에 좀 널리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져서 이 업계의 의견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좀 많이 반영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재단의 김종갑 대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금 한 10년 정도, 11년 차 되고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근에 특히 AI 혁신 기업들 해외 진출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 상황도 좋지 않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이 경계 조치들이 강해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특히 저희 혁신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자본적인 면도 좀 더 충족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장도 기존 시장하고 다른 좀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해외 수출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 좋은 기술 기업들이 많은데 소프트웨어나 AI 쪽에 이 도메인에 대한 서로 어떤 융합이 좀 절실합니다. 순수 AI나 순수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시장보다는 각 도메인별로 도메인에 특화된 AI, 특화된 소프트웨어들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면에서는 국내에서 좀 POC를 또 활성화한다든지 도메인 나얼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같이 사업에 참 참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장을 좀 열어줘야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저희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IT 여성기업인협회 안녕하십니까. 한국 IT 여성기업인협회 상근부회장 정성환입니다. 제가 우리 조상님이 3대 덕을 쌓아서 여성 CEO들과 함께하는 남성 상근부회장입니다. 작년 말 통계청 현 기준으로 보면 18,800명 정도가 IT 여성 CEO입니다. 근데 저희 협회의 목적은 IT 여성 CEO의 발전뿐만 아니고 약 한 8만 5천 명 정도 되는 여성 기업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IT화와 AI를 또 도와주는 게 또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고 IT 여성 기업인뿐만 아니라 IT를 지향하는 학생, 학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IT 업계에 있는 재직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력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 협회가 존재합니다. 결국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는 한국 IT 여성의 지원과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우리 이혜민 의원님도 한국 IT 여성의 리더로서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 믿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 오픈소스협회 심호성 부회장입니다. 저희가 1999년도에 진대재 장관님이 이제 리눅스 협의회를 만드신 것부터 방전해서 한국 공개 소프트웨어 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이제 한국 오픈소스 협회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가 좀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보호무역주의 상황 하에서 국가는 어떻게 그걸 대응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 전략적 개방성이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오픈소스가 한국 기업들이 잘 활용해서 한국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돈도 벌고 수출하는 그리고 또 보호무역주의 안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K 오픈소스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IT 비즈니스 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치태림입니다. 저희 협회는 이제 96년도에 한 30년 됐는데요. 이시칼스 전자상거래에서 산자부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다가 10여 년 전에 그 가기부로 와서 한국 IT 비즈니스 진흥협회로 이름 바꿨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긴 하는데 뭐 이번 포럼과 관련해서는 그 산업별 AI 인공지능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신규 사업으로 이 인력을 잘 글로벌하게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센터 사업을 지역 지자체에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그 제주도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지사랑 그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글로벌 개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센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 최효근입니다. 저희 협회는 2004년에 기존에 뭐 정산년 밑에 있던 SI 연구조합을 업무 범위를 확대를 해서 그 SI뿐만 아니고 IT를 이용한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독립한 협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체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기업의 80% 정도가 SI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업들을 대표해서 정책 업무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부회장 서승일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잘 아시다시피 그 법정 단체라서 소프트웨어 단체비의 회장직도 가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데도 오늘 이 자리 마련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소프트웨어 단체비라는 게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 AI 산업 생태계라는 게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다양한 활동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협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오신 협단체도 있고 여러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협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협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현안을 토론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협업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AI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으로서 버추얼 조직으로 소프트웨어 단체비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오늘 이제 특히 이혜민 의원님께서 바쁘신데 시간 마련해 주셔서 이혜민 의원님과 우리 소프트웨어 단체 협의회 간에 간담회를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시기상 아주 적절하고 앞으로 이게 많은 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프트웨어 단체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허리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혜민 의원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AI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과기정통부의 실무 담당하는 과장님과 사무관께서 오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실무적으로 많은 좀 반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프트웨어 단체비에는 앞으로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할 겁니다. 이혜민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활동들에 대해서 법 개정 활동이나 예산 사업 등에 대해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서성일 부회장님은 이제 우리 소단협이라고 이제 가칭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실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서성일 부회장님이 회장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참석자 소개가 좀 은근히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님 좀 인사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준비된 거 읽기 전에 지금 길어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금 받아 적어서 너무 유용한 시간이었고요. 굉장히 오랜 기억에서 막 들렸었던 단어들 예를 들어 뭐 전산원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해외 그 글로벌 관련해서 진출하는 거 무엇보다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스타트업들 멘토링을 해본 입장에서 관련된 법안들 또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뭐 병특 관련된 거랄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 말씀을 하셔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할 일이 참 많겠구나. 특히 AI 시대에 더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또 저작권 얘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저작권과 그들이 얘기하는 저작권이 또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오픈소스 말씀하시니까 저는 옛날에 93년도인가 그때 리눅스를 학교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리눅스를 그 5.25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넣으면은 한 2통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팔았어요. 대동강물을 팔았죠. 그랬더니 저는 서울에서 그걸 팔았는데 무슨 소프트웨어 전시회처럼 뭐 학교에서 조그맣게 대학생 때 해봤었는데 부산에 있는 교수님이 그걸 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네, 오픈소스 가야 할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그 말씀들을 해주셨고 아까 도메인 융합해야 된다는 말씀도 너무 와닿아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축사는 조금 간략하게 할게요. 저는 다시 이제 해외에서 다시 들어왔을 때 예전에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정부 출연 기관 하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발주를 했을 때 잘 모르고 처음에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되게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처음에 모를 때에는 DBA 좀 불러다 주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전공을 해서 스키마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I를 하고 계신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하죠. 도대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DBA를 오라고 하고 스키마 얘기를 하냐. 그때에 비해서 지금 뭐 공공 소프트웨어 부분은 보니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달라진 게 없고 개선된 것도 없고 문제는 공공 소프트웨어 쪽이 이러하면은 사실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도 발주하는 쪽이 굉장히 완벽한 갑이 돼서 계약 관련돼서도 손봐야 될 게 많은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묻어져 왔었고 제가 이번에 최근에 관련된 법안을 마련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였었냐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내면서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 두 가지 내면서 느낀 것은 어쩌면 이걸 일부러 그냥 둔 것은 아니고 잘 몰랐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국회 입법부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사실은 잘 몰랐었던 것인 거죠. 병역 특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들어와서 해야 될 일들은 조금 더 좀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역할 해야 되고 그 브릿지 역할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간담회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사람들이 AI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제가 거기서 키는 소프트웨어다. 특히 딥시크 나왔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좀 알아들으려나 하드웨어만으로 안 되는 소프트웨어 쪽의 파워 그 최적화가 이뤄낸 부분이 굉장히 많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금 얘기가 통하기 시작을 하였으나 아직도 그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위상 부분은 하드웨어에 비해서 좀 많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를 생각을 하면 완전히 반대죠.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바꿔나가고 소프트웨어 쪽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사실은 대한민국 미래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그다음에 열어주신 분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끌려오신 우리 과장님 모두 감사드리고 많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미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토론도 중요한데 일단은 이게 행사기 때문에 사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서 소프트웨어 중요하다라는 걸 더 많이 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잠깐 단상에 앞으로 좀 사진을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언론에서 전자신문에서 김지선 차장님께서 와주셔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네. 주세요. 예, 아니요. 대칭 맞습니까? 예, 김종갑 대표님. 네. 소프트웨어 화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행사 사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기념 촬영을 좀 하면은 아 이제 시작됐구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늘 발제는 그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 최효근 부회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단상 앞에서 나와서 해주시고 최효근 부회장님은 현업 경력도 있으시고 이 업계에서 되게 많은 좀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지금 소프트웨어나 IT 서비스를 잘 알고 계시고 현재는 이제 IT 서비스 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최효근 부회장님 단상에 나와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최효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인데 전문가 앞에서 이렇게 발표한다는 거는 좀 이제 부끄러운 일이고요. 오늘 뭐 한 20분 발제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10분 정도로 요약 발표를 하고 그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할 거는 저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IT 서비스 형태를 바꾸자. IT 서비스는 여러 가지 AI도 IT 서비스고 클라우드 다 이제 확산이 되고 그게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서비스하고 이제 접목시켜주는 그런 기업들의 모임인데요. 지금 오늘 발표는 저는 IT 서비스보다도 소프트웨어가 바로 서야지 IT 서비스도 쓰고 AI도 된다. 그래서 원칙에 그 기본에 충실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 발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은 새삼스럽게 소프트웨어 산업 이해에 대해서 한 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과제인데 이게 세 가지 과제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병폐가 있는 과제 중에 세 가지입니다. 요거 외에 우리 소단협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전체 뭐 저작권 문제도 엄청 심각하고 오픈 소스 문제도 심각한데 그런 거는 천천히 담기로 하고 일단 세 가지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표준산업 분류표에 보면은 소프트웨어는 5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T 서비스는 대부분 62 시리즈로 쭉 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8은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그 산업의 반도체, 산업의 쌀이 반도체라면은 우리 IT 산업의 쌀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생산하고 그 품질 쪽에 그 철저히 만들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이제 IT 서비스입니다. 표준산업 분류표는 그렇게 이제 58하고 62로 분류되어 있고요. IT 서비스 산업은 처음에는 SI가 IT 서비스의 대표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SI 연구조합이 만들어졌고 쪽 SA 산업이 90년대부터 이제 전자정부 사업을 쭉 이끌어왔죠. 저희는 IT 서비스 산업을 컨설팅 및 개발, 아웃소싱, 교육, 훈련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세 분류는 컨설팅 및 개발은 IT 컨설팅도 있고 비즈니스 컨설팅 그리고 시스템 구축, 인테그레이션도 돼 있고요. 아웃소싱은 다 아시다시피 운영 유지 보수 그런 부분은 이제 IT를 운영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 훈련은 각종 IT 관련 교육을 하는 부분을 IT 서비스 분야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 모든 분야가 소프트웨어가 확고히 된 다음에 IT 서비스의 산업이 계속 이제 넓어지는 거겠죠. 여기에 AI도 나왔고 최근에 클라우드 나오고 또 메타버스도 나오고 디지털 트윈 나오고 양자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짱짱하게 이제 구축이 돼야지 IT 서비스 기업들이 그쪽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도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한 형태입니다. 최근에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언어의 유의 때문에 언어의 인플레이션 엄청 됐습니다. 그 클라우드가 있고 클라우드하고 있고 또 AI가 있고 또 메타버스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서로 마치 다른 산업인 것처럼 다 정의를 하고 각자 이제 의원님들이나 산업계에서는 관련 법을 엄청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법들이 상호 연계가 돼야지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가 기본이 돼서 그 밑에 나온 그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다 연관돼서 이게 하나의 법이 나와야지 우리 김종갑 그 이사장님 얘기하신 어떤 융합된 완성된 서비스가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수출하게 되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굉장히 문의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202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도에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은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기본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산업을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떠나서 소프트웨어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진흥법이 만들어지고 그걸 근거로 AR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관련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법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보면은 특이한 게 해외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IT 서비스보다 규모가 큽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는 IT 서비스보다도 소프트웨어 개발, 점잖은 소프트웨어 개발, 또 이게 패키지, 모듈 이런 쪽으로 이제 중심이 돼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IT 서비스가 많았지만은 점점 더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실질적인 부가치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 IT 서비스는 정체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성장하면서 어떤 IT 서비스의 시장도 같이 넓혀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시장 규모를 보면 아직도 IT 서비스 시장이 그 2023년까지는 IT 서비스 시장이 크다가 지금 뭐 패키지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커지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게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빨리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져야 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란 거는 모듈이라든지 개발 방법론의 애자일로 바뀌면서 모듈형 개발이라든지 뭐 패키지, 클라우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그 확산이 안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규모는 쭉 뭐 1%대로 되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1.7%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는 평균적으로 총 예산의 3%, 2.8에서 3% 정도를 IT 시장에 쏟아붓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1%에 머무릅니다. 작년에는 그 6조로 됐는데 이 부분도 실제 중앙부처 시장은 4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외국은 중앙부처 시장이 평균 2.8%에서 3%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쪽에 그 패키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쪽 시장에 쏟아부어야 우리가 앞으로 그 큰 시장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대 예산에서 이만큼 유지하고 이만큼 세계적으로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그 희생과 노력을 하고 그만큼 이제 잠재력이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과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이너한 얘기지만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가, 패키지라든지 IT 서비스라든지 내가 서비스한 거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시장의 공정한 시장의 논리입니다. 우리 제조업이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다 자기가 비즈니스를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소프트웨어 쪽은 해서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 지금 이익 보는 기업들이 많게 재무제표상 이익 보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 기업들 내면으로 보면은 대부분 그 프리랜서라든지 그 외주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이제 흑자를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그 사업 기능 점수 단가 현실화를 내걸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웃긴 거는 FP 단가로 시작하자고 2000년도 초반에 갔는데 현실을 반영 못한 그 대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인건비는 엄청 몇백 프로 올랐는데 개발 단가는 40만 원대에서 이제 겨우 60만 원대로 갔습니다. 근데 60만 원대도 이게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게 60만 원대가 이게 예산 수립할 때의 적용 단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발주할 때 단가가 얼마 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그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몇 개 프로젝트를 분석해 본 결과 발주 단가는 그 우리가 고시하는 단가의 50%에서 70% 미만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 단가가 수립될 때는 거래 단가, 전년도 거래 단가에 물가 인상률을 약간 높여서 실제 적용해야 될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거래 단가인데 그 단가를 예산 책정을 하지만은 실제 발주 단가는 50%에서 70%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악화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프리랜서가 엄청 많아지는 이유가 기업들이 이런 단가 체계를 가지고는 자기 정예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정예원을 유지하는 데는 대기업들, SM 하는 대기업들이 그룹 내 이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그 인력들은 이제 정당 대가를 받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지, 외부에 일하는 SI 쪽은 거의 외부 인력, 외부 전문가를 많이 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심각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든지 우리 쪽 그 공발업 쪽에서 시장에 있는 분들이 진짜 그 거래 단가가 얼마인지 이거 갖고 유지가 되는지 그걸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회계학 전공하고 회계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업계가 이익을 이렇게 내는 거는 진짜 저도 아이러니한 환경입니다. 중견, 중소기업 다 똑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통계 조사를 하고 단가의 그 현실성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기능 점수 단가 현실화 이 부분 똑같은 건데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FP 기능 점수를 제대로 산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FP 산정은 이게 IS 표준으로 돼 있습니다. IS 표준이라는 거는 적정 산정 프로세스가 일정하고 거기에 누가 그 프로세스에 맞게 FP를 산정하더라도 그 표준 오차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FP를 산정하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고무줄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FP 산정 방법을 확산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단가 산정할 때 간이법을 많이 쓰는데 간이법은 편법입니다. 제대로 정통법을 써야 됩니다. 정통법을 써야지 이게 제대로 되지. 간이법은 예측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전통법을 써서 정산하게 만들고 그게 반영돼야지 정확하게 얘가 그 마이너스가 나는지 플러스가 나는지 그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과업 변경 얘기 또 나오는데요. 이건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과업 변경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과업 변경 때문에 소송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소송하는 기업들이 1심에서는 다 이길 수 있지만은 2심, 3심 가면은 근거 부족으로 법리 해석상 다 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계약 문서에 보면은 계약 문서가 근간이 돼야 되는데 계약 문서에는 이 물량이 그 변경의 기준이 되는 물량을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등등이 포함돼서 발주자가 요구하면은 모든 게 그 계약 범위에 속한다고 이제 그 법리 해석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2차, 3차 가면 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은 예측하고 진행하면서 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은 당연히 변경이 되고 있고 글로벌리하게 한 80%는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물량이 늘어나고 물량이 적어지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방향도 바뀌고 물량은 똑같더라도 방향이 바뀌고 낱개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변경이 80%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저장소에 사업 끝나고 마지막 정산하는 거 올리는 거 보면은 계획 때 산정한 물량하고 끝날 때 산정한 물량하고 일치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진짜 천재적인 그 능력이 있어갖고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다 100% 성공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저장소란 것도 엄청나게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우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음화시켜갖고 제대로 내 실제 데이터만 넣으면 되는데 그거를 가공한 데이터, 서로 임의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그 전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업 변경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업 변경은 우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있습니다. 분명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는 과업 변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하는 거는 국가계약법에 실리지 않으면은 그 기재부가 예산을 안 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흥법에는 있지만은 국가계약법에 없습니다. 이게 일치가 돼야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이혜민 의원님한테 요청드린 게 진흥법에 있으면은 당연히 국가계약법에 반영을 시켜줘라라고 이제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희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정당 대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원격 개발, 이것도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안 믿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100% 원격 개발 가능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 보안 과정을 다 떠나서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했습니다. 보안 사고 났으니까 안 났거든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격 개발하는데 원격 개발하고 원격지 개발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90% 원격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원격 개발이랑 원격지 개발이란 거는 그 발주자 사무소가 아닌 다 제3의 장소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무소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인근에 다 사무실 얻고 하게 합니다. 대구면은 대구 인근 다 원격지를 합니다. 발주자들한테 하면 우리는 다 원격지 개발한다. 근데 그건 원격지 개발이 아니죠. 그리고 그건 헤드카운트에서 나오고 딴 이제 관행을 못 꺼내는 데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는 철저히 원격 개발, 클라우드 개발을 하게 되면은 100% 진척 관리라든지 100% 그 보안이라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엄청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원격지 개발하고 그 메모스 개발을 하기 때문에 머릿수를 대부분 셉니다. 아니다 해도 머릿수를 다 셉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투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핵심 인력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머릿수 채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생산적 요소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금 클라우드 시대에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원격 개발을 하면은 100% 성공도도 높고 생산성도 높고 이렇게 큰 예산도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격 개발을 얘기를 하면은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걸 각각 단체나 저희도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시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법제적으로 좀 과기정통부나 아니면 행안부나 주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그 원격 개발을 그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 이거는 개발센터, 클라우드 개발센터는 민간에서 개발센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공공에서 인정을 해주면 우리는 A 개발센터, 클라우드 개발센터를 우리를 활용해서 할 거야 하면은 클라우드 발전도 되고 개발도 제대로 되고 테스트도 용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개발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본법을 만들어 갖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쫀쫀하게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AI를 하든지 클라우드를 하든지 메타버스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그 제대로 된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저작권 문제 나왔는데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과기정통부로 갖고 와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정통부가 해체될 때 문화부로 갔거든요. 그 문화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심 없습니다. 음원 저작권이 문화부로 가면서 엄청나게 음원 저작권은 활성화됐는데 소프트웨어 저작권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개발자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없습니다. 각각 을이 공동 소유합니다. 각각 을은 자기가 개발도 안 했는데 공동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작권도 개발자에 돌려주는, 그래야지 소스를 리유즈도 하고 자기 제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듈링도 하고 그걸 새로운 제품도 만드는 노력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개발자들은 다 지금 범법자들입니다. 남의 걸 갖고 쓰는 거거든요. 내가 개발했는데 내가 내 거라고 말도 못하고 남의 거 갖고 쓰는 겁니다. 이게 그 잠재적인 범법자를 만들지 말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반드시 정통부로 와서 소프트웨어법하고 같이 움직여야지 개발자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게 그 보장된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제 감사드리고요. 조혁원 부회장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거의 일주일 동안도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오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느끼기에는 사실 AI는 만드는 기업에서 LMM이다 만들 수 있고 하지만 결국 이거를 실생활에 구현하거나 서비스를 만드는 쪽은 IT 서비스나 우리 패키지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토론을 지금부터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약간 좀 그 의원님들 좀
이 의원님께서 약간의 좀 그 기자회견이 있으셔서 잠깐 이석하셨다가 잠깐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잠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제가 지명을 내드릴까요? 저작권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병아 회장님 한번 그 저작권 협회 쪽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문체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네, 그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 키시고요. 네. 2009년에 이제 법이 프로그램 보호법하고 저작권법하고 통합이 돼서 저작권법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포함됐기 때문에 소속이 과거 이제 정통부에서 이제 넘어갔던 것입니다. 과거 이제 프로그램 심의위원회가 정통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작권 심의위원회가 합쳐지면서 저작권위원회도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앞서서 저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또 의원님께서도 공감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저작권 이슈가 특히 IP 이슈가 혁신의 걸림돌이 될 것인지 또 혁신과 함께 적절한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갈 것인지 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뭐 당장 올해 내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속도로 보면 최근 길게 보면 한 3년에서 5년 사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체계가 정비가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법 체계도 이것을 저작권법의 규정을 따라야 될 것인지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AI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로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컨텐츠 저작권, 게임 저작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컨텐츠 저작권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에서도 23년도에는 한 열몇 건의 이제 소송 사례가 이제 생겼거든요. 대개 기업과 또 권리자간의 뭐랄까요 뉴스 통신사와 이제 기업체하고의 이제 갈등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금년도에 와서 한 25건으로 대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제 저작권의 이제 그 법을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정 이용 사례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하나 중요한 판례가 1심이지만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1년 내지 2년 또 좀 장기적으로 보면 3년 내에 그러한 소송 사례들에 대한 판례가 쌓이고 또 미국 저작권청에서도 두 번째 보고서가 최근까지 상반기까지 나왔고요. 이제 중요한 세 번째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문제가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게 아마 상반기 중에 세 번째 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시는 것처럼 문제는 이제 그 최근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지브리 프사가 요새 이슈입니다만은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과연 오픈 AI가 이 작품을 썼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걸 학습 데이터로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문제도 크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될 것이고 이게 하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는 아직 그 특히 오픈 소스가 이제 저작권 이슈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AI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보상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AI를 사용해서 작성을 했는 건지 이런 여러 표시 문제 같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직 그 부처를 옮기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그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산업계 IT나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기업 AI 산업이라든지 IT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작권 이슈는 좀 뭐랄까 희생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는 권리자 입장에서는 그게 될 소린가? 왜냐하면 이제 지브리 프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이제 창작자들은 굉장히 또 위기를 느끼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컨텐츠 분야도. 그래서 결국은 이건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끼리의 어떤 그 내에서 충분한 토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국회에서 관계되는 상임위가 다 합쳐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국내의 어떤 질서를 좀 어느 정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떤 결론적인 얘기보다도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움직임이라든지 국내 상황을 잘 또 감안해서 토론의 어떤 형태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가치, 가격, 제값받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보다는 가치입니다. 더 상위의 개념이고 더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도 높아가는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2호에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치 평가 및 금융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그 보장 체계를 좀 명확히 평가 체계를 갖춤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영세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투자를 받거나 또 담보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훨씬 더 그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또 영세한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과거에도 이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협회하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하고 저희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가 이런 소프트웨어 가치 평가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같이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답보 상태입니다. 전자신문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으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라든지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가져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값받기는 훨씬 더 명분도 좋아지고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 사실은 원래 시간 효율을 위해서는 아마 다 듣고 하는 게 나으실 텐데 까먹을까봐 그래도 그때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 저 말씀 공유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로 끝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고요. 먼저 그 가치 부분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부터 거꾸로 한번 적어놓은 걸 올라가 볼게요.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에서 어떤 산업을 얘기를 할 때 부가가치 부분에서 가장 높게 부가가치를 취할 수 있는 영역이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 물건 파는 거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펜을 만들어 판다고 했을 때 펜을 만들어 파는 거 대비 가장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소프트웨어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가치 평가라기보단 가격, 말씀하신 대로 가격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들어갈 때 원가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마진 얼마 붙여서 이만큼에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조업 마인드고요. 소프트웨어만이 어떻게 보면은 부가가치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젠 비공개 IR 이제는 스타트업들 이제 VC에서 평가할 때 비공개 IR 저지 역할을 많이 이제 불려서 많이 해봤는데 그걸 할 때 우리가 유니콘 미스트랄 유니콘 나왔대 사카나 유니콘 나왔대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유니콘이 실제로 팔려서 유니콘인 게 아니에요.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다들 아시겠지만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기업 밸류가 어떻게 돼? 기업 가치가 얼마가 돼라고 얘기하지 가격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실제로 팔린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유니콘이었다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가치로 평가를 받기 때문이어서 아마 과기정통부에서도 앞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가시는 게 현실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의 지금까지 있었던 단가 후려치고 그다음에 계약해서 그다음에 중간에 과업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계약은 유지가 그 단가로 유지가 되고 이런 게 가치에 대한
비유가 없어서가 아닐까라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작권으로 가서 사실 딥시크도 그렇고 제가 중국에서 AI가 발전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봐왔는데 중국 AI에서 뭐 거기 인력이 많죠. 우선 인력이 많고 정부에서 투자도 많이 해서 돈도 많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 하나도 없이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마음대로 갖다 쓴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얻은 득이 굉장히 크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아까 전에 희생도 말씀하셨는데 AI 발전을 위해서 저작권 쪽에서 희생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원 저작자 혹은 소프트웨어 저작도 마찬가지고 원 저작자와 그걸 사용하는 사이 그 AI를 개발을 하고 AI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곳 이 사이를 바로 붙여놔서 그런 희생 얘기가 나오시는 거고요. 이 또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상임위에서 과기정통부 장관님께 지금은 따라하기 전략이 아니라 캐치업 따라잡기 전략 써야 되는 시기다.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데이터 쪽에서도 정부가 그 중간에 껴서 몇 년 사이는 해결을 해주는 이런 전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상임위장에서 뭐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신 것 같긴 한데 데이터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거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과정을 추경에도 이번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번 주에 추경 저희 예결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희생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그냥 따라하기에서는 희생 3년 전에는 그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둘이서 잘 얘기해보고 계약 이렇게 해봐 직접. 이거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상황에서는 정부가 중간에 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저기 시보성 부회장님. 네, 저는 그 제도 말씀 나왔으니까 저작권하고 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가 제일 큰 구매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제도가 조달청, 나라장터 뭐 이런 걸로 이제 국가 조달이 되어 있는데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3자 단가 계약이라는 걸로 국가가 계약을 연결해줘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는 그런 조달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수가 없고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품질이 낮다. 뭐 이렇게 이제 왔었죠. 근데 지금은 누구도 오픈 소스를 상용에 포함시켜서 개발하고 있다는 걸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달청에서 디지털 서비스몰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개 소프트웨어 트랙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제3자 단가 계약처럼 편리한 제도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옛날에 국가기업법 옛날 얘기입니다. 거기서 국가에다가 납품할 정도면 어디다 갖다 쓴 게 아니라 네가 만든 거를 직접 생산이라고 하죠. 네가 만든 거를 납품해야 돼라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이제 그거를 이제 조달청에서 유권 해석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저작권위원회의 프로그램 등록부 저작권이 나한테 있다는 걸 가져와라. 이걸로 유권 해석을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 등록부는 사실은 형식 승인입니다. 제출하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공개 소프트 트랙이라는 게 따로 나왔는데 제3자 단가 계약을 못 만드니까 마스라는 제도 다수 구매자 다수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하나 사려고 하는데 품질 비슷한 것 같으니 5개의 기업 이상에서 컴퓨터 얼마에 팔 건데 싸게 파는 기업으로 내가 살게 이런 제도를 이제 갖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인 게 제도가 없어서 구매가 안 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하자라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스로 돼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유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등록부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썼으면 뭘 썼니라고 한 줄만 넣어주면 프로그램 등록부를 오픈소스가 받을 수 있고 그 프로그램 등록부를 받으면 제3자 단가 계약으로 등록해서 소프트웨어를 팔 수도 있고 구매할 수 있거든요. 많은 정부의 구매자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등록부에 이걸 바꾸려면 한 줄을 넣으려면 뭐 저작권위원회에서 기재부에 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무역주의로 가면 국제적인 기술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다 놓칠 수 있어. 딥시크 같이 좀 하려면 여러 가지 편의를 좀 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오픈 소스를 잘 써서 전략적으로 국제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도 그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기업을 버는 돈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몇 년째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국가계획법 직접 생산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부에 오픈 소스 한 줄 넣어 주시면 이게 시행령으로 만들면 바로 제3자단 가격으로 가서 오픈 소스 또는 오픈 소스가 포함된 상용 소프트웨어가 잘 거래될 수 있거든요. 꼭 좀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원실에서 좀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기재부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 기재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문체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장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제가 나열한 곳들 중에 과기정통부한테 제가 매번 장관님 바뀔 때마다 요청을 드리는 게 과기정통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방금 간단한데 왜 안 바뀌어요? 그거는 과기정통부가 아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기정통부인데 그러면 그건 문제인 거고. 예, 그래서 요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 근데 행안부, 기재부, 문체부와 과기정통부가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만큼은 과기정통부의 의견이 담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트랙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오늘 이거 뭐 가서 혹시라도 보고를 하시게 된다면은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인풋이 계속해서 들어간 것은 필요하거든요. 동시에 저도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국가계약법에 넣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진행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제는 통과가 될 때까지 굉장히 엄청난 난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정부까지 설득을 하고 하려면은 결국에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목소리가 되게 커야 돼요. 제가 그냥 법안 하나 발의했다고 그게 그냥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지난주에 리걸테크 체험전을 했는데 그 또한 엄청난 푸시백을 받으면서 사실은 열긴 했어요. 대한 변협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위협들이 막 있는데 이것은 테크 쪽에서 풀어야 되는 것,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열었는데 그 또한 갈 길은 멉니다. 법사위에서 올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좀 세게 내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뭐 리걸테크도 그렇고 요 방금 이제 계약 관련된 것도 그렇고 병특도 그렇고 다 좀 힘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발자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쪽의 전반적인 특징은 가서 때리지 않으면은 가만히 진짜 조용하세요. 누가 와서 막 못 살게만 안 굴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 나서주면은 잠깐 거들고 끝나시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지금은 바뀔 수 있는 기반이 아이러니하게도 AI 덕분에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좀 같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상용 소프트웨어 협회 강재화 부장님은 지금 발제나 혹은 다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저도 오랫동안 그 IT 분야에서 공직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공공부문 발주자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제도들을 제안도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왔던 사람인데요. 제가 그 동안에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해서 느낀 거는 그 의원님이 지금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여기 과기정 동부가 있고 지금 이제 막 저기 행안부 말씀도 하셨고 막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라는 게 있고 국가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이제 처음에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국가 정보화가 추진이 돼줘야 되는데 보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진흥법대로 그 전자정보법은 전자정보법대로 이렇게 하면서 양대 산맥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느끼는 거는 과기정통부는 너무 힘이 없어요. 행안부는 뭐 지들 맘대로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관련된 분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옛날에 엄청 행안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었습니다. 지금 뭐 온나라 시스템 통으로 개발해 가지고 던지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망쳐놓은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도 제안해 가지고 하게 된 거고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도 전자정부법 또 거기다가 지금도 이제 과업시행과 같은 걸 해보면은 저도 또 느낀 게 국당법에 관련돼 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그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국가 공무원이었다 보니까 그거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거기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들도 움직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라 그래도 여기는 따로 놀고 또 아까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여기 오셨지만 여성 관련돼 가지고 우대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중소기업 다 따로 노는데 우리 이제 여기 뭐 공무원 출신들도 계시지만 실제 발주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IT 발주를 하려고 그러면 관련된 법이 100여 개가 돼요. 보안까지 국정원까지 뭐 따져보면 그러면 왜 이런 거 적용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니터링 제도도 우리 제안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이제 해가지고 하지만은 또 거기서도 걸러지질 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우리 코사 쪽에도 얘기하는 게 또 과기부에도 얘기하는 게 이제 그래도 국가나 정부기관이나 중앙 공공기관 쪽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유지보수비도 보면은 어느 정도 주고 있고 그런데 지자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관련된 그런 거 보면 옛날 우리 한 20년 전에 막 뭐 5% 6% 주던 그런 형태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바뀌었죠.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었으면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입법을 하시니까 그런 형태로 전반적으로 좀 아까 이제 조달 같은 국당법 관련된 거에 따라 가지고 조달청에서 우리가 이제 행안부하고 정통부하고 옛날에 막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던져 놓으면 그 사람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보니까 우리 경제부처가 있고 비경제부처가 있잖아요. 이제 행안부가 그런 짓을 옛날에 했던 거는 업무 효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게 그 친구들의 롤이고 과기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뭐 이런 쪽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롤일 수 있기 때문에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적인
하나의 어떤 큰 차원에서 같이들 협의하면서 좀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제보가 됐든 그 관련된 그 기관들이 같이 머리를 싸매고 진짜 지금 엄청 요번에 AI라든가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클라우드도 그렇고 너무 대처를 잘못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지금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정말 인사이트가 정확하신 것 같으니까 좀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시고 좋은 그 법안도 좀 제안하시고 또 생태계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그 지딘의 김종갑 대표님 지금 해외 진출 쪽에 이제 유일한 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뭐 관련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길게 해도 됩니까? 우선 첫 번째로 좀 가슴 아픕니다. 저희가 한 소프트웨어 한 30년째 이렇게 전 국가적인 리소스를 퍼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B2G 마켓이 크긴 합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근데 계속해서 국가계약법이 아니면 생존이 어려운 아직까지 그 상황인 것이 좀 마음 아프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B2B 쪽 시장도 좀 확보하면 이걸 행정법이 아니고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기 가치냐 가격이냐 그다음에 이제 예전 제조업 시대에 부산물 단가 후려치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얼마 전에 그 브렛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 만든 개발자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 때려치우고 자기가 창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자마자 이 친구가 투자하겠다는 몸가치가 4조입니다. $4 billion. 이 친구가 아마 똑같은 사람이 한국에 스타트업을 했으면 저희 맥시멈 회사 밸류 2천억으로 시리즈 C에서 종결하거든요. 그 정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해도 시드 라운드 20억 이상 못 받습니다. 한국 구조에서는 이게 외람되지만 거의 담합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거스르려고 하면 당신은 한국 잘 몰라. 이쪽 바닥 잘 몰라. 그리고 또 이렇게 아웃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한 큐에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주자의 능력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예산에 내에 이게 가능한 소프트웨어냐라는 판단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일단 발주해놓고 가면서 계속 바꿔주는 지금까지. 근데 미국의 어떤 정부에 있는 그 CIO들 보면 이렇게 행정에만 밝은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정통하신 분들이 CIO를 하고 계셔서 사실은 기업하고 디베이팅이 가능하고 기업이 블러핑을 하더라도 그게 먹히지 않는 이제 그 정도 오히려 그쪽에 저희 그 리소스를 좀 키우고 전문 인력들을 좀 넣어주면 기업들이 좀 대화하기도 편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짧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 잠깐 기자회견하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좀 적어두다가 의원님께 어찌됐든 이거 좀 전달을 좀 드릴 거고요. 정보산업연합회 문정현 전무님, 뭐 업력도 많으시고 하니까 한번 말씀 한번 주시죠. 네. 예, 오늘 사실은 이 세 건이 먼저 그 최욱은 부회장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기능 점수 단가 현실화하고 가업 변경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사실 저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가격을 매기는 것도 B2B 시장에서는 가격을 그렇게 쳐주려고 해도 사실은 레퍼런스가 B2G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가격을 이만큼밖에 안 쳐줬는데 B2B에 가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니까 저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해서 이 뭐 아까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목소리를 좀 안 낸다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저거는 정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의원님하고 미팅을 하든 뭘 하든 정부 쪽에서 의지를 갖고 좀 바꾸려는 생각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원격 개발 활성화 관련되는 얘기는 저것도 법이 마련돼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법이 굉장히 모호해요. 발주자가 그냥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사실은 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발주자가 어떤 인증, 어떤 보안 인증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보안 인증에 따라서 인증을 받게 되면 원격 개발을 허용하는 쪽으로 사실은 저게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영근 부회장님 발제하실 때 법을 바꾸는 몇 가지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정부가 설립하는 만드는 데에 대해서 들어가서 개발하는 건 오케이. 그거는 뭐 정부가 당연히 인정을 할 거니까요. 근데 그 외에도 민간 그러니까 사업자가 제시하는 어떤 장소에도 그런 보안 인증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법에 박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이야, 합법이야 이 중간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 가이드 상에서 그 보안 인증이 되면 거기서는 개발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저것도 원격 개발 사업도 좀 풀릴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같이 좀 고민을 하시고 계속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격 개발은 뭐 기업이나 발주자나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 원격 개발은 기술자 초호나 진짜 지역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를 옆에다 두고 이제 개발을 할 거냐 이게 참 관건이긴 합니다. 예, 제가 주제 넘게 사회자인데도 말씀을 드렸고 정성환 부회장님 그 여성 쪽이나 뭐 다른 쪽에 좀 또 개선될 사항이 좀 있을까요? 여성은 아니고요. 여성은 나중에 천천히 대선 이슈로 해도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대선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한때 뭐 역시 공직에 있었고 이쪽 업무에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 두 가지를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IT 강국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비슷한 연배나 선배님들은 아직도 우리가 IT 강국인 줄 알고 계시는데 택도 없습니다 지금. 이걸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사실을 인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뭐 이미 데이터도 나오고 트렌드도 나오고 한국은 더 이상 IT, AI에서 거의 뭐 AI 3에 들어가 보자 뭐 말을 하지만은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면 끼지도 못합니다 지금. 그리고 AI라는 분야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1등 아니고는 2, 3등은 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3번에 5번에 들자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10년 전에 우리 이 서정일 부회장님이 소프트웨어 산업과장이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한 8년 전에 유영민 장관님 모시고 계셨을 때 아직도 왜라는 그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요 내용이 보면 8년 전에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도 아직도 왜가 될 겁니다. 이것도 뼈저리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금 선배님이 30년 동안 있으면서 바뀐 게 없다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을 써야 돼요. 가서 기재부한테 사정하고 뭐 의원님 좀 해주십시오 또는 뭐 지금까지 내왔던 모든 방식은 다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데 또 이걸 붙잡고 또 우리가 의견을 내보자. 요건 저는 반대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냐? 대안도 없이 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는 한 지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이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소프트웨어의 이 문제점을 너무 기술 관점에서 모두 여기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저는 IT 쪽에 있었다고 하지만 저 기술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법 쪽을 많이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법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2, 3년 전에 중대재해법이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된 대로 고노동부 당 주가가 엄청 높아졌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법으로 뭘 규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 IT 산업에 관련된 법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세무사 정도 되는 능력을 갖춰야지 IT법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 많은 IT법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즉 수요자한테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정말 선수 아니면 모를 정도로 이게 해놨습니다. 이것들을 오히려 재정리하는 것, 즉 지금 있는 법들을 잘 오거나이즈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부딪히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오히려 법 접근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준다면은 기재부든 행안부건 아니면은 뭐 조달청이건 그 친구들이 우리 연맥이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터 잡아서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법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비근한 예로 한다면 입증 책임의 전환 같은 게 바로 그 환경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증명하라고 하고 발주자에게 모든 걸 사정하는데 조금만 다르게 할 수 있는 법리들을 법에 넣어주는 게 사실은 대가, 단가 이런 얘기보다는 더 큰 제도적 전환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전문가들 다시 모아서 지금 있는 걸 잘 오거나이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한번 아이디어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다르네요. 그 제가 이제 느꼈던 거랑 정성환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새로운 방법일 것도 같습니다. 네. PMO 협회 공봉석 부회장님은 좀 뭐 기술이랑 약간 다르고 또 이제 프로젝트를 잘하기 위한 좀 협회인데 한번 말씀 한번 주시죠. 네, 그 한국 PM협회 공봉석 부회장입니다. 저도 이제 공직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느낀 건데 예전에 이제 뭐 그런 그 저희들 있을 때는 주로 이제 대기업 위주의 사업 관리를 좀 했었고, 근데 요새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예전이 업체들도 예전만 못하다, 예전이 훨씬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요인 이제 가만히 보면은 대기업 참여 제한이라든지 그 분리발주, 원격 개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컨소시엄을 두르면은 자기 영역만 다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프로젝트 다운에서 보면은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 CIO 이런 것들이 저희 때도 이제 좀 일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유명무실하게 됐고, 지금은 거의 뭐 CIO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지명은 돼 있지만 운영 자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힘도 없고, 그리고 뭐 기재부, 과기부 각 부처들 보면은 그 예산 구조 뭐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이 그냥 사실은 요구한 대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단가 얘기했지만 단가도 실제 분석 설계해 가지고 펑션 포인트로 제출하면은 제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게 반영된 적도 없고, 그래서 주는 대로 예산을 하는데 또 그거 사업자들은 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사실 실타래같이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모여져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의 어떤 뭐 실패라는 그런 게 저는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일례로 저는 원격 개발 같은 경우도 저 때는 사실은 옆에서 성공한 프로젝트를 보면은 옆에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꼭 생물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딱 두부잘리듯이 분석 설계한 대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옆으로 소통하면서 그 발주자와 수행사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진짜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원격 개발한다 그래서
분석 설계한 대로 절대 될 리가 없고 그거를 뭐 저기 클라우드 넣고 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소프트웨어 이 프로젝트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원격 개발하는 걸 그렇게 찬성하지 않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대가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인가 우리 PMO 대가는 빠졌더라고요. 그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에. 그래서 그 대가를 좀 반영시켜 줘야 하는데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좀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지금 프로젝트가 이제 이 공공 쪽에는 전자정보법에 감리는 의무화가 돼 있는데 PMO는 사실은 의무화가 안 돼 있고 자발적으로 발주자가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저희들이 PMO 협회가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 좀 지났는데 그 보면은 자생적으로 발주자들이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그 경험이라든지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교육도 많이 오고 발주를 많이 내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 규모 그래 뭐 100억이나 아니면은 뭐 더 큰 규모라도 그리고 또 중요한 부처에 아니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게 사업 관리를 발주자들이 한다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기획부터 이 사업 관리, 사후 관리, 이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아우르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거는 발주자들이 하기에 사실은 힘들고 저는 PMO 전문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하는 전문 직종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격이라든지 자격 요건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냥 민간 자격증으로만 돼 있고 국가 자격증화 되는 것도 좀 요구하고 싶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 관리도 하고 그런 직종도 생기고 인프라도 만들어져서 국가적으로 프로젝트 관리가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좀 약간은 좀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 하신 분이 IT 비즈니스 진흥협회의 최태림 부회장님 여러 사업도 하고 계시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최태림입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옛날 금융권 10여 년간 했던 프로젝트가 생각이 났었고 이 가업 뭐 변경은 제가 IT 업계에 30년 있지만 한 20년 동안 해본 경험으로는 사실 요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많은 변화가 혁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뭐 쉽지 않을 거다. 뭐 이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더 열심히 또 제기를 해서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IT 강국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저는 그 커머스 쪽을 보면서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간 지가 상당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개발자가 중국에서 많이 스카우트 해갔던 시기가 벌써 10여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10여 년 전부터 중국에 우리가 밀리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이번 딥싱크를 보면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문제가 어디에 그 노정이 되고 있냐면 IT 개발자가 40, 50대는 많지만 20, 30대가 없는 겁니다. 향후 5년, 10년 내에 있지를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개발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개발자가 없으면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해낼 수 있냐? 못합니다. 그래서 해외 인력과 협업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사실 되지가 않는 거라는 사실을 다들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원격 개발 활성화는 그냥 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이 인도 애들 써가지고 협업해가지고 IT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디든 간에 동남아시든 몽골이든 어느 나라이든 간에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IT 산업을 좀 더 빠른 속도로 혁신하지 않으면은 몇 년 내에 지금 또 강국이라고 아까 아니라고 인정해야 된다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그냥 다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IT 인력을 교육해서 하자는 것보다 IT 인력을 활용해서 제대로 우리나라 IT 산업을 리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인력, 그다음에 그 해외 인력을 쉽게 쓸 수 있는 뭐 비자 등등의 문제를 포함해서 인프라가 제공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개발은 활성화 차원을 떠나서 활성화가 필요한 거죠. 인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젝트를 할 때 심지어 우리나라 인력만 써야 된다는 사고도 좀 더 벗어나서 해외 인력과 잘 협력해서 우리가 리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그 몇 년 내에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IT가 뭐 강국이고 소프트웨어가 뭐 된다. 이거는 현실로 금방 드러날 문제라서 몇 년 안 남았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역 그 지자체에 제가 제안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지역에 가보면 결국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야기는 부동산이랑 건물로 있는데 사람들이 가겠냐? 오지를 않아요. 우리 시니어도 그렇고 청년들도 특히 청년들이 안 오는 거는 자기 밑에 아무도 없고 위에 시니어들만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통해 가지고 지역도 인구 소멸 등등의 문제도 해결하고 많은 기업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언제든지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정부의 1.7%면 3% 좋거든요. 근데 정부의 사업이든 그다음 B2B의 기업의 사업이든 원격에서 해외 인력과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프라 환경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도중에 의원님 다시 약속 지켜주셔서 오셨는데요. 거의 뭐 여러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좀 내용이 좀 그 뭐 상충되는 얘기도 있고 반복되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뭐 그 중에 좀 뭐 좀 그 좀 충격이 있었던 얘기는 우리가 강국이 아니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으셨고 지금 우리가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도 또 하나 프로젝트가 공공 프로젝트나 뭐 민간 프로젝트가 잘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르게 볼 시각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신 분이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오신 김국현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주시지는 못하겠지만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의원님 계시는 이 자리에서 한번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또 진흥법이 사실은 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도 아직 뭐 통과도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얘기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주신 얘기들이 전부 거의 80~90%가 제 업무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오늘 그 IT 서비스 협회에서 말씀해 주신 대가나 과업 변경 그리고 이제 원격식 개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대가를 예산을 책정하는 재정 당국의 어떤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는 기재부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 업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계 내용은 알지만 그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이 업계의 언어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계에 맞게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런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저를 잘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잘 정도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관심 갖는 부분이 이제 그 원가 관련해서 그 의원님은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는 레거시한 부분은 원가에 대해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민간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데이터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랑 고민을 해봐가지고 이제 재정당을 설득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논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원격지 개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왜 아직까지 발주 기관에 가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또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도 볼 건 있습니다. 발주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갑의 위치라고 보면 되는, 또 발주자도 갑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이제 다양한 뭐 정보기관도 있고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안보 상황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기관에서는 특히 이제 발주자가 아니라 발주자들의 입장에서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게 하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주자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인증이란 말씀 하셨는데 발주자가 마음을 좀 편하게 사업을 관리를 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발주자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관련된 제도 운영은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변경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기업들 간의 분쟁이 있으니까요. 가장 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알다시피 이제 그 FP 단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이법, 정도법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예산 측정할 때는 ISP를 한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예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그 하다 보면은 그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하는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알다시피 정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업 범위가 추가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분석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사업 계약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옳은 방향으로 좀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픈소스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예전에 개발도 해봤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리눅스도 완전 만져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우선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뭐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과기정통부에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그 보안 등급 관련해서 사실은 불만이 조금 많은 사람인데요. ISMS, ISMSP, 그 다음에 CSEP, 그 다음에 왜 국정원에서 내놓으려고 했었던 것부터 시작이. 네, 이게 왜 내놓은지는 이해는 돼요. 각 기관에서. 근데 그걸 당하는 기업은 한 곳이거든요. 한 곳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저 이게 뭐 그런 현상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다 이해해요. 그러면은 그걸 알았으면은 어느 정도는 현실화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까 글로벌 진출 누가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진출을 할 때 그쪽에 보안 등급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 근데 해외의 보안 등급을 받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한쪽에서 받은 게 다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운용이 되고 외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통용이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우선 이런 그 보안 등급 체계가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 보안 등급을 받았을 때 해외에서 어느 정도로 매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라도 보안 등급 부분은 교통 정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안 등급이 따로따로 막 되다 보니까 뭐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중간에 브로커들이 훨씬 더 그 브로커 시장이 더 커져 버렸어요. 실제로 보안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기업 내에서 그래서 물리적으로 뭐 DB 테이블 분리해요 말아요, 뭐 논리적으로만 해도 돼요 이런 논의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정보가 진짜 중요하니까 보호를 해야 돼요가 아니라 이제 브로커들의 역량에 따라서
등급을 받고 안 받고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안 등급 부분은 뭐 오늘 당장 뭐 하나를 뭐 ISMSP를 없애요 이런 건 아니에요. ISMSP 좋습니다. 그 체크리스트 다 봤는데 좋아요, 좋은데 좀 따로따로 편파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큰 그림 하에서 글로벌까지 감안한 보안 등급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조금 전달을 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뭐 어찌됐든 그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기 소프트웨어 AI 쪽에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업 대가에 대해서 과업 변경에 대해서 원격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좀 해봤고요.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이혜민 의원님이 뭐 총평이나 저 이런 거 듣기보다는 여기 토론회니까 이혜민 의원님도 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의견도 주시고 저희도 좀 알아야 되는 것들 또 국회 내에서 지금 AI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에 가장 또 잘 지금 전문가로서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답변을 주세요라기보다는 의견도 주셔도 좋고 저희도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이제 고려하고 좀 연구를 해서 같이 좀 우리 소프트웨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좀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겸 의원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30초만 먼저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앉아서 처음 얘기하는 거라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발제를 했는데 이 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세 가지 과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저렇게 미시적으로 한 건 한 건 하면은 수십 개를 더 열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점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프트웨어 기본법으로 만들어 갖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능법을 보면 굉장히 누더기예요. 거기 뭐 대기업 참여 제한도 있고 뭣도 있고 누더기가 엄청 많아요. 게다가 왜 그런 기본법으로 가면 그게 이제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정성환 회장님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IT 후진국이에요. 우리 진짜 후진국이에요. 우리 전자정부 1등 한 게 언제예요? 그때 MB 때 1등을 했는데 MB 정부 때 1등 한 게 그 전에 투자한 거 가지고 그때 1등 한 거거든요. 그 후로 투자 안 했어요. 우리 AI 활용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만도 AI 활용 진짜 잘합니다. 애들도 하고 우리는 없잖아요. 소프트웨어 강국 우리 아니에요. 그리고 뭐 원격 개발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원격 개발 이거는 공학적으로 하면은 굳이 근처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베트남 애들 동남아 다 원격 개발합니다. 걔들 개발하겠다고 우르르 사람 몰려가면은 걔들 놀래요. 왜냐? 걔들은 선진국한테 배웠기 때문에. 미국한테 배우고 유럽한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안 맡기는 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이제 안주하다 보니까 떨어지잖아요. 다시 떼야 되고 소프트웨어 기본인데 소프트웨어 중요성 몰라요. 아까 오픈소스 얘기했는데 오픈소스 저작권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 모르잖아요.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소프트웨어 기본법을 만들어 갖고 처음부터 다시 백지에서 그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 갖고 말씀드렸고 저 세 가지는 미시적인 거라 그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AI 기본법 하면서 진짜 고생했거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기본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게다가 지금 소프트웨어 쪽은 이미 법들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 많이 있는 상태에서 또 뭐 하려면 뭐 이름을 붙여본다면 리부팅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백투더 베이직을 말씀을 하셨고 오죽하면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무슨 기자간담회던가 토론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써진 것을 주로 읽으셨는데 저는 보고 사실은 이게 왜 이 총체적인 난국까지 왔는지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부에서 바라본 시각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젠 그 써진 데가 SW 산업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대로 SW 산업이라고 읽으시는 걸 보면서
이거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업계 우리의 잘못이다. 어디서부터 이거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예전에 안드로이드를 한국에 이제 처음 론치를 할 때 앤디 루빈이라고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할 때 설득의 근거가 그거였어요. 한국은 티어 1 컨트리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한국은 티어 1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내수가 안 돼서요. 내수를 가를 때 보통은 어디서 가르냐면 1억에서 가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보다 아래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를 이제 빨리 론치를 하자라고 마운틴뷰에 가서 앤디 루빈을 설득을 할 때 제가 내서했던 게 뭐냐면 이거 어디 가서 쓰셔도 돼요. 제가 앤디 루빈을 설득했던 데이터는 하나예요. 한국에서 한국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 SDK 다운로드 수 당시 초기에 전 세계 1등이었어요. 그걸 들고 갔어요. 이래도 안드로이드 론치 안 할래? 내수는 적지만 여기에 개발자 있다. 그걸 들고 가서 오케이를 받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안드로이드를 실제로 론치를 하려다 보니까 개인등급위원회에서 게임은 안 된답니다. 이것도 다 규제가 나왔는데 통용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하면 플랫폼이 규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개등위에 가서 시행령을 같이 쓰기 시작을 해요. 제가 김앤장 그다음에 저 그리고 개등위에 앉아서 시행령을 쓰는데 이제 다 이해를 시켰는데 거기에 뭐라고 시행령이 이제 드래프트가 나왔냐면 지금 들으시면 웃기시겠지만 거기에다가 핸드폰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때 스마트폰을 이해를 못 하실 때였으니까 핸드폰의 사이즈가 몇 센치 바이 몇 센치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해 준다. 개등이 등급을 안 받아도 된다. 웨이브를 해준다를 써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몇 센치 바이 몇 센치요. 그때 암담했어요. 사실은 그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바일 OS인 경우에 한해서 뭐 안드로이드가 됐든 iOS가 됐든 모바일 OS로 이제 변경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 들어와서 그렇다면 그 도대체 어디 지금 완전히 새로 만들어 주세요. 그 정도의 변혁이 필요한 때라고 아마 공감을 하시죠. 그 수많은 방금 말씀하신 누더기 여러 법안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일을 하실 때에도 그런 니즈를 느끼실 것 같고 하지만 기본법 제정은 쉽지는 않은 일은 맞습니다. 거기까지 뭐 그게 완전히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든 기본법을 만들든 아니면 있는 것을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씩 줄여가고 말이 되게끔 다시 고쳐가는 어떤 방법론을 어떻게 하든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업계가 제대로 가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강국이고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두가 대선 주자가 다 떠들고 있어요. AI G3. 저는 그분들한테 거꾸로 묻고 싶은 게 AI가 소프트웨어인 건 아세요? 라고 묻고 싶은데 AI G3 외친다면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가야 되는 것에 온라인이 생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이 좋다. 그렇다면은 더 이런 자리 가능하면은 제가 없더라도 더 만드시고 제가 없더라도 목소리 더 내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실 과기정통부도 힘을 얻거든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기재부, 행안위 뭐 이런 데에서 행안부 이런 데 눌려서 진짜 힘이 없으세요. 힘을 좀 실어드린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포럼을 마치. 네. 예. 다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IT 정보통신, 제가 2000년도 DJ 정부 때 제안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안에 쭉 이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가 이제 저는 정교임이 아닙니다. 어제 부활절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IT 정보통신이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대신 또 국회도 역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개개인이 의원들로 만나면 다 똑똑하고 우수한 분인데
그야말로 국회의원만 들어가면 바보가 됩니다. 대통령실만 들어가면 유명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수없이 세미나하고 무슨 포럼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얘기가 나왔고 어떤 얘기가 실행이 가능한 얘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실행했던 얘기인지 그때마다 전부 다 각종 부서 내지는 국장 내지는 다 전문가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수없이 국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백서를 만들자. 오늘 만약에 소프트웨어 AI 혁신 포럼에 돼 있다면은 과연 이게 얼마만큼 지켜졌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게 바로 AI 소프트웨어거든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경우는 가능했었고 어느 경우는 실천했었고 어떤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계들한테 실적으로 도움이 됐었고 이런 어떤 원초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한 번도 반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가 주고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끝납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수없이 그걸 강조를 했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DJ 정부 때 IT 문화 정보통신할 때 약 5조 정도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도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100건 중에 95건이 다 헛돈을 썼다 할지라도 5건이 선도 사람을 해서 오늘날 IT 문화가 어느 정도 초석을 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많은 협회가 있습니다만은 한 5조 내지 10조 정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조 정도는 기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각각 나름대로 이제 특기가 있기 때문에 자금을 배출이 되고 배당이 되고 또 신청도 할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부활한다는 뜻에서 지금 과기부가 다시 한번 또 도약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10조 정도는 뿌려서 각각 특기를 발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사실 예산실장님한테도 수없이 내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동일 예산실장님 물론 국회의원님이나 각 부서에서도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건 어떤 개인적인 아니면 어떤 사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실 그런 걸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야가 있다면은 이런 분야가 있다면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저는 이제 판교 벤처단지를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판교 벤처단지 비슷한 저기 마곡 단지 그건 아니다. 부동산 투기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밖에 안 되니까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마곡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예양이 또 있거든요.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우리한테 소프트웨어 관련자들이 느낌이 뭐냐 이거죠. 실제 도움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한번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활절 말씀 감사하고요. 마침 그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과학의 날입니다. 내일은 정보통신의 날입니다. 네, 여러분 자축을 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과 오늘 참석해 주신 부회장님들 다 같이 의원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저희가 길 안내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